60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경영이 이제 아까 발견되지 않았다 그랬죠. 발견되게 된 계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야. 경영이 2차 세계대전까지 발견 안 됐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됐냐 얘기를 하는 거야. 경영이 발견될 수 있었던 데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 그 자체, 특히 미국 산업이 거둔 성과가 큰 역할을 했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랬지.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지. 미국이 연합군에 참전하게 되면서 어때? 수많은 이제 젊은 전투하는 사람들을 사병과 장교를 뽑아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일하는 사람을 뽑아가니까 산업이 텅텅 비게 될 문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미국이 산업이 엄청난 성과를 거둬. 젊은 사람 없는 데도 들어가고. 전에 말했지. 흑인같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고 중학교도 못 난 그들을 성과를 내게 만든 그것이 바로 경영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니까 야 저렇게 공부도 못한 그 아줌마들을 데려다가 흑인들 데려다가 저렇게 성과를 내는 게 저게 경영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경영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아마도 1950년 이후에 일본의 산업이 거둔 성과가 이와 같이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건 미국 사례고 1950년이면 어때?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잖아. 그치? 그것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으로 2방 맞고 완전 폐허가 됐단 말이지. 그런 속에서 일본이 195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든. 그때 드러커도 가고 데밍도 가고 이렇게 그 당시 미국에는 유명한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가서 산업을 막 가르치거든. 응? 거기에 이제 테일러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잖아. 야, 이것이 바로 뭐라고? 경영 때문이다 가게 된 거야.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은 저개발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 말 왜 하는 거야? 일본이 2차 세계를 일으킬 정도로 저개발 국가는 못 일으켜, 그지? 전쟁을 일으킬, 전쟁 주범일 정도로 사실은 대단한 그 당시에 여건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개발 국가는 아니었지만 산업과 경제가 거의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거야. 저개발 국가는 아니었지만 파괴된 데다가 자국의 고유한 기술이라는 것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렇지. 미국 그 당시 뭐 우리 임진왜란때 총을 전부 다 서양이 거 가져온 거지 지네들이 개발한 거의 없잖아. 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였다.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개발한 경영, 특히 훈련 방식을 받아들여서 이 훈련 방식이 뭐야? 테일러 방식이거든. 그 다음에 데밍이나 더러커 같은 사람이 와서 가르친 방식들이지. 이런 방식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는 의욕뿐이었다. 미군 점령이 끝난 지 20년 만에 1970년대겠지. 미군 점령이 끝난 지 20년 만에 1970년대에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이르기까지 20년 동안을 말한 거야. 일본이 세계 2차 경제대국, 제2의 경제대국, 그리고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이때 일본이 경제동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 발전하겠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뭐라도 사람들이 야, 저게 경영이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거야. 1950년대 한국사를 드는 거야. 1950년대 초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7년 전 일본이 파괴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파괴됐다. 자, 미국 사를 들었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서 폐허가 된 일본 사를 들었어. 근데 더러커는 더 강하게 한국 봐라. 한국은 일본보다 더 폐허했다. 왜냐? 일본에 36년간 착장했지, 그지? 고등교육도 못 받았고 기업을 철저히 말살했다. 한국은 다 기업이 없었으니까 기업 말살, 고등교육 다 말살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6.25 전쟁까지 벌어져서 전국토가 폐허됐단 말이야. 이거는 일본의 폐허보다 더 심각한 폐허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7년 전 일본이 파괴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파괴되었다. 그 전까지 한국은 내내 후진국의 몸을, 아까 일본은 뭐래? 저개발 국가 아니었지, 그지? 그래서 전쟁 일으켰잖아, 그지? 근데 한국은 후진국이었어. 저개발 국가였어. 특히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한국 기업,
고등교육은 체계적으로 말해. 그냥 한국 기업이 없잖아, 그냥. 일본 놈들 다 처먹는 거야. 다 뺏어가고. 고등교육, 우리 학계, 교육계에서 철저히 이메일 한을 갖고 있거든. 고등교육 철저히 말살했거든. 하지만 한국은 미국식 대학교육과 경영을 도입하고 적용함으로써 25년 만에 고도로 발달된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프랑스가 200년 만에, 영국이 150년 만에, 미국이 125년 만에, 일본이 75년 만에 달성한 게 뭐라고? 현대화야, 현대화. 그런데 한국은 몇 년 만에? 25년 만에. 25년 만에 현대화를 이룬, 기적을 이룬 놀라운 국가라는 거야. 이게 저렇게 평가야. 프랑스의 8분의 1 시간 동안, 영국의 7분의 1, 미국의 5분의 1이지. 일본의 3분의 1 기간 동안에 현대화를 이룬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드럽게 칭찬하는 거야. 아까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변화리도 조건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야. 잘 봐.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영이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과, 미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한국에 의해서 경영이 엄청난 성과를 내니까 어떻게 돼?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확산됐단 말이야. 결과 경영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더욱 넓어졌다. 이게 뭔 소리야? 경영이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과 경영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더욱 넓어졌다. 이게 뭔 소리야? 경영이라는 것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데 생각이 확산됐다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데도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부서에, 여러분의 일에 경영 적용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헛배우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 사업에 지식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 됐을 때 내 사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폭도 더욱 넓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내가 처음 경영을 연구 시작했을 때 경영자란 부하 직원들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다른 말로 경영자란 보스를 의미했고 경영은 지위와 권력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자나 경영에 대해 말할 때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정의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 경영자 누구야? 보스지. 좋은 차를 타고 제일 좋은 높은 사무실에 독자적인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사람도 있잖아, 그니? 이런 사람도 있어. 지금도 있어. 가면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알던 방식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변화의 조건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야. 여기서 경영자란 부하 직원들의 과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의되고 있었다. 다른 말로 경영자란 보스를 의미했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그제? 보스는 부하 직원들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닌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화할 때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이 책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번역을 할 때 안 그러면 칠 때 뭔가 이렇게 줄을 잘못 넣거나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걸 뽑아. 아까 말 경자란 부하 직원들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었다. 다른 말로 거기까지 딱 표를 찍어가지고 딱 뽑아가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요쪽에 딱 넣으란 말이야. 어디 가냐 하면 그러나 위에 또 세 번째 줄에 그러나 1950년대 초가 되자 경자 정의가 이거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딱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야. 1950년대 초가 되자 경자 정의가 앞으로 가는 거야. 경영자란 부하 직원들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겠어, 그지? 이해되지, 무슨 소리인지?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강변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경자는 뭐라고? 부하 직원들의 과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지? 나는 그걸 같은 의미로 보고 있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부하 직원들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거하고를 달리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보스는 자기 부하가 일하는 것만 쳐다봤는데 경영자는 그것이 아니라 내 부하 외에 거래처라든가 전체 라인을 통해서 성과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것도 그럴듯한 설명 하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무리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변화리도 조건의 경제가 비교하려면, 자, 경제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변화리도 조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아까 말했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영자가 대거 등장했다고 그랬지. 이해됐지? 1860년, 70년대 등장한 대지 기업이 한 5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기업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경제 엄청 많이 생긴 거야. 그지? 많이 생겼는데 대거 등장했어. 그때로부터 한 20년까지는 어떻게 보냐면 지위, 권한 가진 사람, 보스, 명령하는 사람, 이걸 경제로 봤다는 그 당시에는. 이해됐지? 자, 그러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그래, 2차 세계대전까지는 경영자가 그러면 보스, 지식, 명령, 통제, 이런 걸로 경제를 보는 것이 큰 흐름이었어.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경제가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보스의 문제가 뭐야? 이건 더럽게 항상 하는 말이야. 보스의 문제는 뭐야? 정착의 제일 원리가 뭐지? 권한과 책임은 등가당지. 이건 여러분 꼭 해야 돼. 여러분 철저히 해요. 여러분이 경영하면서 권한과 책임은 등가라는 이 정착의 제일 원칙을 머릿속에 철저히 받고 있어야 돼. 이걸 안 가지면 어떻게 되나 알잖아? 종건 지가 다 하고 책임은 부하다 다 내떠넘기는 거야. 지금 정치인들 그런 맞잖아, 그지? 대기업 총수들, 그다음 권력자들, 종건 지가 다 빼먹고 책임은 부하지고 다 뒤집어 버리지. 그게 더럽고는 불합리한 사로 보는 거야. 어떻게 해? 정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권한과 책임은 등가야. 근데 보스가 뭐야? 권한과 책임이 등가가 아니야.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책임을 졌다잖아.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지? 다른 사람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냥 정착의 제일 원칙에 입각해 볼 때, 보스는 잘못된 거다, 이제. 그런 인식을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그렇게 부하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렇게 봤다네. 그런데 1943년에 뭐 했다고? GM 자동차에 컨설팅을 했어. 그러면서 당시 세계 최대의 GM 자동차, 그 자동차에는 탁월한 CEO가 있었지. 누구? 알프레드 슬로운이 있었단 말이야. 알프레드 슬로운이 경영하는 모습을 쫙 3년간 지켜보면서 책을 냈다 그랬지. 1946년에 기업의 개념에 책을 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저렇게 과업에 책임지는 거, 다른 사람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경영자는 뭔가 부족해하는 걸 느끼는 거야. 알프레드 슬로운 하는 거 보니까. 슬로운이 경영하는 거 보니까 단순한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막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로부터 8년 지나서 그지? 1954년에 뭘 만든다고?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만들면서 뭘 생각하냐면 지식의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드르크가 말하는 경영자의 의미 3단계는 뭐냐면 첫째 뭐라고? 보스였다. 언제? 1860년, 70년도부터 한 50년 동안 1차 세계대전까지는 사람들이 경영자가 대거 등장하니까 보수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까지 그냥 간 거야. 근데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경영자라는 것이 권한은 갖고 있는데 책임은 안 지네. 이거 뭔가 문제 있어. 그래서 이제 뭘 한다고? 과업에 책임지는 사람, 부하의 과업에 책임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과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인지했는데 드루크가 GM 자동차를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알프레드 슬로운 같은 그 당시 GM 자동차 최고 경영자들의 경영하는 걸 보니까 그들은 뭘 했겠어? 머리를 쓰고 지식을 적어낸단 말이야. 지식을 적어도. 그 당시 유명한 사례가 뭔지 알아? 슬로운이 간부들 채용을 직접 하거든. 그 GM 자동차 회장이 간부라는 사람은 직접 다 인터뷰를 하는 거야. 다 면담을 하는 거야. 우린 대기업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대기업은 그 절대 안 하거든. 지금 우리 국내 대기업 중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GM 자동차의 슬로운이라는 사람이 중간 간부들 채용을 이리 본인이 다 하거든.
그래서 한 4시간 해서 4시간. 그래가지고 들어가 물었다는 거 아니야. 회장님, 아니, 그런 간부들 하나까지 다 인터뷰를 하십니까? 그부터 슬론이 뭐라고 대답했겠어? 내가 여기서 4시간을 투입해서 사람을 선발하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는데 400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뭔 소리지? 사람을 고용하면은 바꾸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한다고. 그런 걸 들었고 봤을 거 아니야. 슬론이. 그래. 그건 남다른 생각이지, 그지? 그런 어떤 자기의 독특한 사고를 경영 지식을 넣어서 경영을 해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가는 그 슬론을 보면서 현재의 경영자의 정의가 좀 문제가 있다. 단순히 과업에 책임지는 걸 문제다고 본 거야. 그래서 그가 1954년도에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내면서는 뭐라고 한다고?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경제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 하느냐? 뒤에 책 보면 이런 얘기야. 자, 경영은 뭐냐?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지식을 전하는 걸 여러 가지로 말 표현하는 거야. 경영자는 뭐냐?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모든 지식과 지식 근로자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식을 적용을 통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경영은 행동과 적용이다. 그 성공 여부는 결과에 의해 판정된다. 결과의 책임을 지는, 결과의 책임 행동지향적. 자, 그게 바로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지식을 적용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수많은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 이후로. 이해되지, 뭔 소리인지? 그래서 경영자 의미가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61페이지 메뉴 줄 합시다.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자나 경영에 대해 말할 때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정의. 뭐라고? 보스. 경영자는 보스야. 지시, 명령, 통제, 왕이야. 그러나 1950년대 초가 되자 경영자 정의가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아까 부하 직원들의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금 우리는 이 정의 또한 너무나 편협한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더럽게 왜냐? 지식 적용을 한 걸 그걸 안 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래서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지식의 적용과 성과의 책임을 지는 사람. 뭐라고? 성과의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지식을 적용해서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 지식을 적용하게 하고, 지식을 옹호하게 하고, 지식을 적용해서 그걸 활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것이 경영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경영자의 정의에 대한 2단 변화. 아까 3단계 변화였죠, 그지? 보스였다가. 두 번째 뭐라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뭐라고? 지식의 적용과 성과에 책임지는 사람의 이 3단계 변화는 지금 우리가 지식을 필수적인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토지와 노동과 자본 역시 중요한 생산 요소들이다. 그지? 여전히 중요해. 그것들 없이 지식만으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으면 아무런 성과가 낼 수 없다. 그랬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있다는 거서 땅 없으면 집을, 공장 어디서 하겠어, 그지? 돈 없으면 어디서 하겠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다, 말이야. 그것들 없이는 그것들 없이 지식만으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으면 아무런 성과가 낼 수 없다. 그러나, 지식의 지식을 적용하는 효과적인 경험만 있으면 다른 자원들은 언제나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아까 말했죠, 그죠? 아이템이 좋으면 지식을 적용한 좋은 아이템 같은 것다가 벤처 캐피탈은 붙는단 말이야. 그지? 많은 유난 인재들이 모여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식이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자원 그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 지을 수 있게 한다. 지식이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그 자원 그 자체가 됐다. 이 말 이해하죠? 그냥 아까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없어도 돼. 왜? 지식만 있으면 그건 빨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유일한 자원이고, 핵심되는 자원이고, 자원 그 자체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더럽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지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원동력과 정치 체계를 창조하겠다. 한마디로 지식이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고 사회적, 경제적, 원동력, 정치 체계를 바꾼다. 이 말 이해됩니까? 지식사회가 되면서 정치도 바뀌는 거야. 지식사회가 되면 경제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